이 이야기 지금 시작할게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의 손길이 닿은 곳마다 꼭꼭 숨어있던 제 피부의 감각이 살아나는 듯했습니다. 수십 년간 잠들어 있던, 아니, 존재 자체를 잊고 지냈던 신경세포 하나하나가 일제히 깨어나는 느낌. 이것이 죄일까요? 수치심의 뺨이 뜨거워졌지만 어리석게도 심장은 차갑게 식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계획한 친구 서연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낯선 남자의 숨결 아래에서 아주 희미하게 웃고 말았습니다. 이것이었구나. 이 지독하게 고요하고 차가운 무덤 속에서 나를 꺼내줄 수 있는 단 하나의 감각이 언제나 섭씨 23도, 습도 센트를 유지합니다. 먼지 한 톨 없는 대리석 바닥은 제 얼굴이 비칠 정도로 반짝입니다. 사람들은 이 집을 완벽한 쇼룸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칭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니, 그렇게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이곳은 저의 성이자 저의 감옥이었습니다. 저녁 7시, 저는 어김없이 식탁에 저녁을 차렸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한 대칭으로 놓인 핀란드제 그릇들. 오늘의 메인 요리는 그가 좋아하는 능이버섯 전골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장을 보고 몇 시간을 공들여 육수를 우려냈습니다. 하지만 제 코에는 그 어떤 구수한 냄새도 맡아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방금 전 청소에 사용한 유칼립투스 향, 세정제 냄새만이 옅게 감돌 뿐이었죠. 남편은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제게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의자를 빼어 앉았습니다. 그가 의자를 끄는 소리, 그 소리가 이 집의 정적을 깨는 유일한 소음이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식탁 위를 오가는 것은 숟가락과 젓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차가운 금소금 뿐이었습니다. 저는 밥을 씹었습니다.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따뜻해야 할 밥은 입안에서 차가운 모래알처럼 흩어졌습니다. 몇 시간을 우려낸 국물은 그냥 뜨거운 맹물 같았습니다. 제 혀가 마비된 걸까요? 아니면 제 마음이 모든 감각을 거부하는 걸까요? 남편은 휴대폰 액정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의 왼쪽 엄지손가락이 일정한 속도로 유리 액정을 쓸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즉, 그 마찰음이 이 집에서 유일하게 살아있는 생명체의 소리 같았습니다. 저는 그 소리에 맞춰 기계적으로 숟가락을 움직였습니다. 먹고 씹고 삼킨다. 이것은 식사가 아니라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사료 투입에 가까웠습니다. 주말에 김 이사님이랑 라운딩 잡혔어. 그가 휴대폰에 눈을 고정한 채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를 내는 법을 잊어버린 사람처럼 그저 목 근육을 작게 움직였을 뿐입니다. 알겠다는 의미였습니다. 그의 말은 제게 닿지 않고 차가운 식탁 위로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김 이사님, 그의 세상은 언제나 저 바깥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세상에 속하지 못했죠. 그는 언제나처럼 10분 만에 식사를 마쳤습니다. 그릇을 밀어내는 소리, 다시 의자가 끌리는 소리. 그는 물 한 잔을 마시고 다시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마치 식당에 잠시 들른 손님처럼 저는 그가 떠난 자리에 남겨진 온기 없는 그릇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성껏 끓인 전골은 반 이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싱크대에 뜨거운 물을 틀자 싸아 하는 소리와 함께 수증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일부러 물을 더 뜨겁게 틀었습니다. 따가울 정도의 뜨거운 물이 제 손등 위로 쏟아졌습니다. 피부가 붉게 달아오르는 감각. 그것이 제가 오늘 하루 동안 유일하게 느낀 감각이었습니다. 이 고통만이 제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깨끗하게 닦은 접시를 건조대에 가지런히 올렸습니다. 물기 하나 없이 완벽하게. 그리고 주방을 정리했습니다. 가스레인지 위에는 국물 자국 하나 남기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마치 아무도 식사를 하지 않았던 것처럼. 밤 10시, 남편은 서재에서 나올 생각이 없는 듯 했습니다.
문틈으로 그가 화상회의를 하는 듯한 낮은 영어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이탈리아 장인이 만들었다는 차가운 가죽 소파. 제 몸의 온기를 조금도 받아주지 않고 오히려 제 체온을 뺏어가는 듯 했습니다. 저는 제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깨끗하게 관리된 손톱, 건조하지만 주름 하나 없는 손등. 하지만 그건 제 손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마치 잘 만든 밀랍 인형의 손을 보는 듯 아무런 감각도 온기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손끝이 시렸습니다. 한여름의 열대야 속에서도 뼛속까지 시린 한기가 스며들었습니다. 이것이 해탈일까요?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게 된 상태. 남편의 다정함도 뜨거운 눈길도 그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는 마음. 저는 이 공허한 평화 속에서 그렇게 천천히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물이 빠져나간 수족관 바닥에 달라붙은 이끼처럼 그렇게요. 위잉, 그때였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되자 거실 구석의 충전기에서 로봇 청소기가 빠져나왔습니다. 하얗고 둥근 기계가 불빛을 번쩍이며 집 안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이 집에서 저 외에 유일하게 움직이는 존재였습니다. 청소기는 제 발밑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카펫의 작은 먼지들을 빨아들이며 부지런히 제할 일을 했습니다. 저는 그 기계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나도 저 기계와 다르지 않다고. 완벽한 아내라는 프로그램이 입력된 감정 없는 로봇. 먼지 없는 집을 유지하고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차리고 남편의 동선을 방해하지 않는 것. 그것이 제게 주어진 임무였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셔 보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폐 속으로 들어온 공기가 산소가 아니라 차가운 이산화탄소 덩어리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슴 한가운데에 딱딱한 돌멩이가 걸린 것처럼 숨이 끝까지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완벽한 집에서 완벽하게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저 스스로를 가두었습니다. 더 이상 아프지 않기 위해서, 더 이상 실망하지 않기 위해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제가 찾은 유일한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않으면 상처받을 일도 없으니까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제 심장 소리를 들으려 애썼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공기청정기의 낮은 소음과 로봇 청소기의 희미한 모터 소리, 그리고 병 너머 서재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알아들을 수 없는 외국어만이 이 공간을 유령처럼 떠돌고 있었습니다. 그 고요한 무덤 속으로 아주 가늘고 날카로운 파열음이 나르는 것은 자정이 다 되어서였습니다. 소파에 앉은 채 어느새 잠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저는 목이 뻣뻣하게 굳는 것을 느끼며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온몸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얇은 실내복 위로 소름이 오소소 돋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서재에 있었고 로봇 청소기는 충전기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집 안은 다시 완벽한 침묵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테이블 위에 뒤집어 놓았던 제 휴대폰이 부응하고 낮게 울었습니다. 그것은 진동이 아니었습니다. 고요한 수면 위로 떨어진 무거운 돌멩이처럼 그 울림은 제 흉곽 전체를 내리쳤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갈비뼈 아래로 떨어지는 듯한 감각. 온몸의 피가 순간적으로 차갑게 식어가는 그 짧은 순간 방 안의 모든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바라보았습니다. 검은 유리판이 마치 저를 유혹하는 검은 거울처럼 보였습니다. 보지 말자. 머릿속에서 이성이 속삭였습니다. 이 시간에 제게 연락할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니, 있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 평화를 깨뜨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진동은 한 번으로 멎지 않았습니다. 부웅, 부웅. 연달아 울리는 진동은 마치 제 심장을 붙들고 흔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목을대가 움직이는 감각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생생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유리에 닿은 제 손가락은 마치
다른 사람의 것인 양 감각이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집어들고 화면을 켰습니다. 밝은 빛이 망막을 찔렀고 저는 순간적으로 눈을 찌푸렸습니다. 유서연, 제 대학 동기였습니다. 아니, 한때 제 유일한 친구였던 여자. 결혼과 동시에, 아니, 제가 이 완벽한 성에 갇히기로 결심한 순간부터 멀어진 이름이었습니다. 얼마 전 이혼 소송을 끝내고 아주 자유롭게 산다는 소문만 어렴풋이 들었죠. 몇 년 만에 보는 그 세 글자가 제 망막을 파고드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불길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느리고 무겁게. 그녀 연락은 언제나처럼 제 평화로운 일상에 던져지는 작은 돌멩이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돌멩이는 유난히 날카롭고 무거워 보였습니다. 메시지는 짧았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사진이었습니다. 고급스러운 바발처럼 보이는 곳에서 여러 개의 와인잔이 부딪히는 사진. 그리고 그 잔을 든 화려하게 치장한 손들. 그녀의 손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 그것이 제 숨을 멎게 했습니다. 지수야, 초대녀라는 거 알아? 초대녀. 그 세 글자가 제 눈앞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단어를 입안에서 가만히 굴려보았습니다. 낯설고 어딘가 불어나고 위험한 울림. 무슨 뜻인지 굳이 묻지 않아도 알 것 같았습니다. 서연이가 어떤 삶을 사는지 어렴풋이 알고는 있었으니까요. 숨이 턱 하고 막혔습니다. 가슴 한가운데 차갑고 단단한 쇠구슬이 걸린 것처럼 답답했습니다. 동시에 뜨거운 무언가가 위장에서부터 치밀어 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역겨움일까요? 아니면 분노일까요? 저는 휴대폰을 소파 위로 던져버렸습니다. 쿵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휴대폰은 쿠션 사이로 파묻혔습니다. 저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폐가 쪼그라든 것처럼 공기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감히 나에게.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걸 보낼 수 있을까? 자신이 사는 더러운 진창 속으로 감히 나를 끌어들이려 하다니. 나를 뭘로 보고 이 완벽한 집에서 완벽한 아내로 살아가는 나를, 이 성벽이 얼마나 견고한지 그녀는 잊어버린 걸까요? 저는 일어나서 주방으로 갔습니다. 찬물을 마셔야 했습니다. 이 더럽고 뜨거운 기운을 씻어내야 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자 차가운 냉기가 뿜어져 나와 제 얼굴을 감쌌습니다. 하지만 뺨은 여전히 불타는 것처럼 뜨거웠습니다. 정수기에서 물을 받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얼음장 같은 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위장을 차갑게 식혔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움은 제 심장까지 닿지는 못했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아까보다 더 빠르고 더 시끄럽게 뛰고 있었습니다. 초대녀. 그 세 글자가 제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낙인처럼 찍혀버린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다시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소파 쿠션 사이에 처박힌 휴대폰이 보였습니다. 아무런 빛도 소리도 내지 않았지만 그것은 그 어떤 괴물보다 더 강력한 존재감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그것을 외면하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은 이 도시의 야경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불빛들, 저 불빛 아래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서연이처럼. 생각하지 말자. 저는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이 없는 반대쪽 끝에.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다시 잠을 청하려 했습니다. 이 불쾌한 감각을, 이 더러운 침입자를 잠으로 잊어버리고 싶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내일 아침은 다시 완벽한 일상이 시작될 테니까. 어제와 똑같은 아침이.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자 그 단어가 더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초대녀. 그리고 그 단어는 제 머릿속에서 기묘한 연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진 속의 와인잔들, 붉은 와인, 화려한 손톱, 그리고 제가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낯선 감각들. 분노와 역겨운 밑바닥에서 아주 어리석게도 아주 작은 불씨 하나가 파르르 하고 피어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호기심. 그것은 독초처럼 위험했지만 동시에 지독하게 매혹적인 향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어떤 느낌일까? 서연이는 지금 행복할까? 나처럼 이렇게 텅 비어 있지는 않겠지. 저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저는 제 뺨을 가볍게 때렸습니다. 정신 차려. 저는 이 집의 안주인이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부족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고요함, 이 평화, 이것이 제가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요? 정말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았을까요? 정말 이 텅 빈 공기 속에서 행복했을까요? 제 심장이 대답했습니다. 아, 너는 죽어 있어.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목이 타는 듯이 말랐습니다. 조금 전에 마신 찬물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 안의 갈증만 더 선명하게 깨운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무관심. 아니, 그것은 무관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라는 존재에 대한 완벽한 무시였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가구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공기청정기, 로봇 청소기, 그리고 아니, 저 기계들보다도 못했습니다. 저것들은 적어도 고장이 나면 그의 신경을 끌었지만 저는 아파도 그의 관심을 끌지 못했으니까요. 그의 손길이 제 몸에 마지막으로 닿았던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제 피부는, 제 몸은, 제 감각은 오래전에 죽었습니다. 뜨거운 설거지물에 데이는 고통 외에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서연이의 저 메시지가, 그 초대녀라는 불온한 단어가 제 죽어있던 감각의 어딘가를 아주 날카롭게 찔러버린 것입니다. 가면 안 돼. 그건 미친 짓이야.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어. 제 이성이 마지막 힘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제 본능은, 제 텅 비어버린 영혼은 다른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잃을 게 뭐가 남았는데 이 무덤 속에서 평생을 살 바에야. 저도 모르게 소파 쿠션 사이로 손을 뻗고 있었습니다. 제 손가락이 차가운 유리판에 다시 닿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떨림이 제 팔을 타고 어깨를 넘어 심장까지 전해졌습니다. 온몸이 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추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서연이의 메시지 창을 열었습니다. 초대녀라는 거 알아? 그 문장이 저를 똑바로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내가 감히 이걸 무시할 수 있을까 하고 비웃는 것처럼 저는 자판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쳤어? 라고 보낼까? 다시는 연락하지 마. 라고 할까? 그것이 완벽한 아내로서의 정답일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녀의 번호를 차단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 손가락은 제 이성의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스스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이 천천히 자판을 눌렀습니다. 그게 뭔데? 그 문장을 보내는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온 세상의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제 귓속에서 쉬웅하고 혈액이 역류하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전송됨. 메시지 옆에 뜬 그 작은 글씨를 보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문을 열었다는 것을, 제 스스로 이 완벽한 성벽에 거대한 균열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갈비뼈를 부수고 밖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격렬하게. 무서웠습니다.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공포. 하지만 그 공포보다 더 강렬하게 제 몸의 모든 세포가 아주 오랜만에 깨어나는 듯한 전율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저는 살아있었습니다. 제가 그 메시지를 보낸 것은 어쩌면 제 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어쩌면 제 인생에서 가장 제정신이었던 순간이었을지도 모르죠. 휴대폰 화면 위로 전송됨이라는 글자가 뜬 채로
저는 얼마나 얼어붙어 있었을까요? 1분, 아니 10분. 시간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제 심장 소리만이 귓속에서 천둥처럼 울리고 있었습니다. 취소해야 해. 지금이라도 장난이었다고, 잘못 보냈다고 말해야 해. 머릿속의 이성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손가락이 메시지 전송 취소 버튼을 향해 움직이려는 찰나. 붕. 화면이 다시 밝아졌습니다. 유서연. 그녀의 답장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날아들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심장이 다시 한번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다는 듯이 나의 완벽한 가면 뒤에 숨겨진 공허함을 그녀는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겁니다. 수치심에 얼굴이 불타는 것 같았습니다. 들켜버렸다는 발가벗겨진 듯한 느낌. 하지만 그 수치심보다 더 무서운 것은 안도감이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는 그 말이 마치 괜찮아, 뭐만 그런 게 아니야라고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그 말에 기대고 싶어졌습니다. 곧이어 다음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그것은 주소였습니다. 제가 사는 강남의 이 아파트에서는 제법 떨어진, 하지만 여전히 번화한 낯선 동네의 한 오피스텔 주소. 그리고 그 밑에 짧은 한 줄이 더 있었습니다. 내일 오후 3시, 비밀번호 2580. 아무것도 준비하지 마. 그냥 너만 와. 내일 오후 3시, 그냥 너만 와. 저는 그 글자들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내일, 불과 몇 시간 후, 그것은 아주 먼 미래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코앞에 닥친 현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서재에서 나온 남편은 소파에 웅크린 저를 보고도 아무 말 없이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밤을 새웠는지, 아팠는지, 울었는지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았죠. 그의 무관심이 그날 밤 따라 지독하게 고마웠습니다. 그것은 마치 저의 이 끔찍한 계획에 대한 암묵적인 동의처럼 느껴졌습니다. 당신은 나를 보지 않으니 나도 당신을 보지 않겠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기계적으로 커피를 내리고 토스트를 구웠습니다. 남편은 어제와 똑같은 시간에 식탁에 앉아 똑같이 신문을 읽었습니다. 저는 그의 맞은편에 앉아 뜨거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입천장이 될 듯 뜨거웠지만 이상하게도 고통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감각이 마비된 듯 혹은 어딘가 다른 곳에 가 있는 듯 했습니다. 오늘 저녁 약속 있어. 그가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커피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달그락. 잔이 받침에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두고 있어? 그가 처음으로 고개를 들고 저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제가 비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스케줄을 확인하는 기계적인 시선. 저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늦으시는군요. 목소리가 제 것이 아닌 것처럼 낯설게 흘러나왔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는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는 다시 신문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가 출근하는 순간까지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디지털 도어락이 잠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컥. 그 소리가 멎자마자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온몸의 근육이 제멋대로 떨려왔습니다. 오후 3시, 이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서연에게 아프다고, 급한 일이 생겼다고 거짓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이 완벽한 성을 지키는 완벽한 아내의 선택. 저는 비틀거리며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붙박이장 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저의 유니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베이지색, 흰색, 옅은 회색, 감색. 어디에나 어울리지만 어디에도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는 색깔들. 단정한 실크 블라우스와
무릎을 덮는 스커트들. 저는 그 옷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은 저의 갑옷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자극으로부터 저를 지켜주는, 하지만 동시에 저를 가두는 갑옷. 손이 떨렸습니다. 이 옷들 중 하나를 입고 청소를 하고 저녁장을 보면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갈 것입니다. 어제의 그 불온한 메시지는 그저 하룻밤의 악몽처럼 잊힐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 번 깨어난 감각은, 한 번 열린 균열은 다시 닫힐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미 그 문 너머를 봐버린 것입니다. 제 손이 옷들 사이를 헤치고 가장 안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걸려있는 한 벌의 원피스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결혼하기 전, 아니, 서연과 어울려 다니던 시절에 샀던 옷이었습니다. 짙은 와인색에 몸에 꼭 붙는 실크 원피스. 한 번도 입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싫어할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아니, 이 집과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저는 홀린 듯 그 원피스를 몸에 대어 보았습니다. 차가운 실크의 감촉이 잠옷 위로도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감촉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것은 공포의 소름이 아니었습니다. 기대감 혹은 부활의 전율이었습니다. 저는 샤워를 했습니다. 매일 하던 샤워였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물줄기 하나하나가 제 피부를 때리는 감각이 마치 처음 느껴보는 것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바디로션도 평소에 쓰던 무향무향 제품 대신 아주 오래전에 사두었던 짙은 머스크 향이 나는 것을 꺼냈습니다. 그 농밀한 향기가 욕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향기에 숨이 막히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황홀했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 자신의 냄새를 갖게 된 것 같았습니다. 화장대 앞에 앉았습니다. 몇 년 동안 저는 기초 화장 외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아이라인을 그렸습니다. 손이 떨려서 몇 번이나 고쳐 그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립스틱을 들었습니다. 아주 새빨간색. 제가 감히 상상도 못했던 색깔. 입술에 붉은색이 칠해지는 순간 거울 속의 여자가 저를 보고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야 좀 사람 같네. 저는 그 낯선 여자를 거울 속에 나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눈동자가 이상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흥분, 죄책감과 기대감이 뒤섞여 검은 동자 속에서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와인색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지퍼를 올리자 옷감이 제 몸을 단단히 감쌌습니다. 숨쉬기가 조금 불편했지만 싫지 않았습니다. 이 조이는 감각이 오히려 제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오후 2시,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이 집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거실을 돌아보았습니다. 여전히 완벽한 집, 고요하고 깨끗하고 차가운 공간. 저는 현관에 놓인 베이지색 트렌치코트 대신 검은색 가죽 재킷을 집어들었습니다. 그것도 한 번도 입지 않았던 옷이었습니다. 철컥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심장이 쿵쿵 울리는 소리가 엘리베이터의 낮은 구동음보다 더 크게 들렸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제 차 대신 택시를 잡았습니다. 제 동선을 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완벽한 범죄를 저지르는 기분이었습니다. 택시가 낯선 동네의 주소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의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모든 것이 평소와 똑같은 일상이었지만 제게는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마치 저 혼자 다른 차원의 영화 속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손바닥에 땀이 찼습니다. 가죽 재킷 안으로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돌아갈까? 기사님, 차 돌려주세요. 그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뱉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미 돌아갈 다리를 불태워버린 것입니다. 택시가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아주 크고 화려한
최신식 오피스텔 건물이었습니다. 보안이 철저해 보였습니다. 저는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감촉. 제 집과 비슷했지만 공기가 달랐습니다. 이곳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냄새가 났습니다. 옅은 커피향, 담배 냄새,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향수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서연이가 알려준 층수를 눌렀습니다. 숫자가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제 숨이 하나씩 멎는 것 같았습니다. 딩,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는 카펫이 깔려 있어 발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치 유령처럼 그 방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심장이 귓가에서 쿵쿵쿵 하고 울렸습니다. 마침내 그 호수 앞에 섰습니다. 평범한 현관문. 하지만 제게는 그것이 지옥의 문처럼 혹은 천국의 문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도락 앞에 서서 비밀번호를 바라보았습니다. 2580. 손을 들었지만 손가락이 떨려서 번호를 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내쉬었습니다. 그냥 확인만 하는 거야. 무슨 일 있으면 바로 도망쳐 나오는 거야. 스스로에게 변명했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삐삐삐삐. 기계음이 울리고 찰칵하는 소리와 함께 잠금이 해제되었습니다. 저는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 그리고 문을 아주 천천히 열었습니다. 문을 연 순간 훅 하고 끼쳐오는 낯선 공기, 제일의 차갑고 살균된 공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짙은 와인 향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농밀한 달콤하면서도 서늘한 향수 냄새. 제 집의 차가운 백색 조명과는 달리 방 안은 온통 붉고 푸른 간접 조명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공기마저 끈적하게 느껴졌습니다. 피부에 달라붙는 공기는 무겁고 습했습니다. 그리고 낮은 재즈 음악 소리, 콘트라베이스의 둔탁한 울림이 제 심장 박동과 겹쳐지며 뱃속을 울렸습니다. 저는 그 새로운 세계의 입구에서 한 발짝도 떼지 못한 채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 문지방에 서 있었습니다. 한 발은 제가 평생을 살아온 차갑고 예측 가능한 복도에, 다른 한 발은 이 붉고 끈적한 미지의 공간에. 그 경계선에서 저는 단 한 걸음도 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제게 살균된 공기 속에서는 결코 맡아본 적 없는 냄새였습니다. 무겁게 발효된 포도의 냄새와 그보다 더 짙은 달콤하면서도 스파이시한 향수 냄새가 뒤엉켜 제 폐부를 훅 찔렀습니다. 공기가 마치 끈적한 시럽처럼 느껴졌습니다. 숨을 들이마셨는데 공기가 폐까지 닿지 않고 목구멍에서부터 달라붙는 것처럼 답답했습니다. 숨을 쉬는 법을 잊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시야는 온통 붉었습니다. 직접적인 조명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벽과 천장 구석구석에 숨겨진 간접 조명들이 방 안의 모든 사물에 붉고 푸른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서 흐느적거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아주 짙은 와인 속에 잠겨 세상을 보는 듯한 기분. 그리고 소리, 낮고 둔탁하게 울리는 콘트라베이스 소리. 그 둥둥 하는 울림은 귀로 들린다기보다 제 발바닥을 타고 올라와 흉곽을 직접 때리는 진동에 가까웠습니다. 제 심장 박동이 그 낯선 재즈의 리듬에 강제로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엇박자로 뛰기 시작한 심장 때문에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왔어? 잘했어. 목소리가 들린 것은 제가 그 현관에서 거의 1분 가까이 얼어붙어 있었을 때였습니다. 소파 깊숙한 곳에서 그림자 하나가 일어섰습니다. 유서연. 하지만 제가 알던 유서연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서연은 늘 청바지에 티셔츠 차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앞에 서 있는 여자는 몸의 모든 곡선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칠흑 같은 실크, 슬립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붉은 입술이
이 어두운 조명 아래에서도 요괴처럼 번들거렸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고 아주 천천히 그리고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뭘 그렇게 서 있어? 들어와. 서연이가 제 손목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불처럼 뜨거웠습니다. 그녀의 온기가 제 차가운 피부에 닿는 순간 저는 마치 뱀에 물린 것처럼 움찔하며 손을 빼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힘은 가느다란 팔목에서 나온다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강했습니다. 저는 속절없이 그 붉은 공간 속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철컥. 서연이는 제 등 뒤에서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잠금쇠를 돌렸습니다. 그 소리. 제가 매일 아침 남편을 배웅하며 듣던 그 소리와 똑같았지만 지금 이 소리는 제 모든 퇴로가 차단되었음을 알리는 감옥 문이 닫히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제 몸의 모든 근육이 비명을 지르며 수축했습니다. 어깨가 귀 밑까지 치솟고 턱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제가 입고 온 가죽 재킷이 제 몸을 옥죄는 새 갑옷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발바닥 아래로는 제 집의 차가운 대리석과는 정반대인 아주 길고 푹신한 카펫이 느껴졌습니다. 제 구두 굽이 그 속으로 푹 하고 잠겼습니다. 마치 늪에 빠진 것처럼 발이 땅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긴장 풀라니까. 여긴 아무도 너 안 잡아먹어. 서연이가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저를 거대한 소파로 이끌었습니다. 그녀에게서는 와인 냄새와 제가 뿌린 머스크 향과는 또 다른 아주 짙은 꽃향기가 났습니다. 그녀는 저를 소파에 거의 밀치듯 앉혔습니다. 몸이 푹 꺼졌습니다. 제 집 소파처럼 저를 받쳐주는 것이 아니라 저를 삼켜버릴 듯이 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몸의 균형을 잃고 저는 소파에 반쯤 파묻힌 채로 굳어버렸습니다. 서연이는 제 맞은편에 거의 눕다시피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테이블 위에 놓인 와인병을 들어 비어있는 잔에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졸졸졸 소리가 이 방의 정적을 깨고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와인은 제가 평생 본 것 중에 가장 검붉은 색이었습니다. 자, 이거부터 마셔. 용기가 좀 필요할 것 같네. 우리 지수는. 그녀가 잔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잔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서 잔 속의 와인이 파르르 흔들렸습니다. 그것이 꼭 지금 제 심장의 떨림 같았습니다. 마셔야 할까? 이것을 마시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아닐까? 이것은 마치 계약의 피처럼 보였습니다. 서연이는 저를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흥미로운 연극을 보듯 붉은 입술로 미소를 지으며 저를 관찰할 뿐이었습니다. 그 시선이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 내가 뭘 원하든 내 뜻대로 되지는 않을 거야. 저는 반항심에 혹은 이 공포를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눈을 질끈 감고 그 잔을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한 모금, 아니, 한 모금을 넘겼습니다. 그것은 와인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독하고 떫고 쓴 액체였습니다. 제 혀를 마비시키고 목구멍을 태우듯이 넘어갔습니다. 텅 비어있던 위장에 그 뜨거운 액체가 돌멩이처럼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위장이 경련을 일으키며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속이 울렁거리고 헛구역질이 났습니다. 저는 잔을 든 채 거칠게 기침을 터뜨렸습니다. 푸, 천천히 마셔. 그거 아주 독한 거야. 서연이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기침을 하느라 눈물이 찔끔 났습니다. 그 눈물 때문에 붉은 조명들이 시야에서 마구 번졌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머리가 벌써부터 핑 도는 것 같았습니다. 좀 어때? 세상이 다르게 보이지 않아?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뜨거워진 위장과 격렬하게 뛰는 심장, 그리고 엉망이 된 호흡을 간신히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알코올 기운이 마치 독처럼 제 혈관을 타고 순식간에 퍼져나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손끝이 저릿저릿해지고 뺨이 불타는 것처럼 뜨거워졌습니다. 지수야, 넌 너무 완벽하게 살았어. 서연이가 갑자기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그녀는 몸을 일으켜 제게로 조금 더 다가왔습니다. 그 집에서 그 남자 옆에서 너 살아있긴 하니 숨은 쉬어져. 그 말이 정통으로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의 가장 깊은 곳, 아무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았던 그 상처를 눈물이 다시 핑 돌았습니다. 이번에는 독한 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나 무슨 말을 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바싹 마르고 혀가 굳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알아, 나도 다 알아. 서연이가 제 손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그 뜨겁고 부드러운 감촉. 저는 그 손길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남편에게서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다정한 손길이었습니다. 비록 그것이 저를 더 깊은 나락으로 이끄는 손길이라 할지라도 여긴 그냥 솔직해지는 곳이야. 아무도 널 완벽한 아내로 보지 않아. 그냥 여자로 보는 거지. 그때였습니다. 이 방의 정적을 깨는 또 다른 소리가 들렸습니다. 딩동 낮고 부드러운 전자음이었습니다. 인터폰 소리. 순간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온몸의 피가 발끝으로 전부 쏟아져 내리는 듯한 감각. 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알코올로 뜨거워졌던 뺨이 순식간에 식어버렸습니다. 누구지? 설마. 저는 공포에 질려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그녀는 너무나도 침착했습니다. 그녀는 제 공포, 어린 눈을 마주보며 다시 한번 그 요염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왔네. 그녀가 말했습니다. 누가? 제 입은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는 인터폰이 아닌 현관으로 망설임 없이 걸어갔습니다.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 도망치려 했지만 아까 마신 독한 술 때문인지 아니면 극도의 공포 때문인지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제 몸은 그 푹신한 소파의 뿌리라도 내린 듯 박혀버렸습니다. 철컥 서연이가 잠금쇠를 풀었습니다. 안 돼, 안 돼, 제발. 저는 눈을 감아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은 공포에 질린 채 그 현관문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복도에 희미한 백색 광을 등지고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상상했던 그 어떤 모습과도 달랐습니다. 그는 키가 컸습니다. 그리고 아주 반듯한 검은색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했고 흐트러진 구석이 없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서연이가 문을 닫았고 방 안은 다시 붉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그 남자는 저를 보지도 않고 아주 익숙하게 코트를 벗어 현관 옆에 옷걸이에 걸었습니다. 그 안에는 하얀색 셔츠와 넥타이까지는 아니었지만 아주 단정한 슬랙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마치 방금 퇴근한 사람처럼. 하지만 그는 제 남편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천천히 카페 뒤를 걸어왔습니다. 발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가 움직일 때마다 공기의 흐름이 달라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가 다가올수록 아까의 와인 향이나 서연의 향수 냄새가 아닌 아주 다른 냄새가 제 코를 파고들었습니다. 그것은 비에 젖은 흙 냄새 같기도 하고 아주 옅은 고급 담배 냄새 같기도 한, 아니 그것은 냄새라기보다 어떤 기운이었습니다. 날카롭고 서늘하고 그리고 지독하게 남성적인, 제가 평생 맡아본 적 없는 날것의 냄새였습니다. 그 냄새에 제 속이 다시 울렁거렸습니다. 동시에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한 줄기 흘러내렸습니다. 남자가 제 앞에 섰습니다. 소파에 파묻힌 저를 위에서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의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깊고 어두운 눈동자만이 조명 빛을 받아 희미하게 빛날 뿐이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날카로운 칼처럼 제 얇은 원피스를 뚫고 제 피부에 와 닿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온몸의 털이 마치 위협을 느낀 짐승처럼 일제히 곤두섰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낮은 재즈 음악 소리와 제 귀에만 들리는 쿵, 쿵, 쿵 제 심장 소리뿐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제 시선은 제 무릎 위에 놓인 제 손에 고정되었습니다. 저는 제 손이 그렇게까지 심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손톱이 제 손바닥을 하얗게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그 고통만이 제가 이 끔찍한 악몽 속에서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영원처럼 느껴지는 침묵 끝에 그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이시군요. 그의 목소리. 그것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낮고 부드럽고 하지만 그 안에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은 아주 무미건조한 톤이었습니다.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실을 확인하는 듯한 명료한 선언이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제 고막을 때리는 순간 저는 제 안에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져 버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처음이시군요. 그의 목소리는 제 고막을 뚫고 들어와 제 뇌리에 박혔습니다. 그것은 붉은 조명보다, 독한 와인보다, 끈적한 공기보다 더 저를 어지럽게 만들었습니다. 제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감정 없는 그 한마디에 저는 제가 애써 입고 왔던 호기심이라는 얇은 껍질마저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안에는 10년 묵은 공포와 수치심에 발가벗겨진 초라한 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턱이 떨리고 이가 맞부딪혀서 소리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딱딱딱 제가 부딪히는 소리가 이 낯선 재즈 음악을 뚫고 제 귓속으로 생생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이 소리를 저 남자도 들었을까? 그 생각에 얼굴에 핏기가 더욱더 가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제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가만히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그것은 저를 탐색하거나 욕망하는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아주 오래되고 값비싼 하지만 어딘가 금이 가 버린 도자기를 감정하는 감정사의 시선 같았습니다. 차갑고 집요하고 그리고 아주 미세한 정체를 알 수 없는 연민이 스쳐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아니, 그건 저의 착각이었을 겁니다. 그는 제 옆이 아닌 제가 마신 와인잔이 놓인 테이블을 지나 서연이 앉았던 제 맞은편의 1인용 소파에 앉았습니다. 푹 하고 그가 소파에 몸을 묻자 공기가 낮게 울렸습니다. 그는 저와 일정한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 거리가 오히려 저를 더 숨 막히게 했습니다. 차라리 그가 제게 달려들었다면 저는 비명을 지르거나 그를 밀치거나 어떤 반응이라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의 이 공포를 마치 연극을 보듯 가만히 관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완벽하게 그의 처분만을 기다리는 사냥감처럼 느껴졌습니다. 서연아,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를 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저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마치 그곳에 없는 사람을 부르듯 서연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입은 와인 말고 따뜻한 물 한 잔 드려. 제 심장이 다시 한번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따뜻한 물. 그것은 이 방의 붉은 조명과 끈적한 공기와 재즈 음악과 그리고 초대녀라는 이 모든 상황과 가장 어울리지 않는 단어였습니다. 독한 술이 아니라 따뜻한 물. 그것은 배려였습니다. 제가 남편에게서조차 받아본 지 오래된 이 낯선
어쩌면 위험한 남자에게서 저는 배려라는 가장 예상치 못한 공격을 받은 것입니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주방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발소리가 카페 속으로 사라지자 방 안에는 다시 저음의 재즈와 그것을 애써 덮으려는 듯한 저의 가쁜 숨소리, 그리고 그의 아주 고르고 깊은 숨소리만이 남았습니다. 그는 저처럼 긴장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공간을 마치 자신의 집처럼 편안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편안함이 저의 불안을 더욱 극대화시켰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그가 물었습니다. 이번에도 감정이 실리지 않은 사실을 묻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제 이름을 말해야 했습니다. 지수, 김지수. 하지만 제 이름이, 제 남편의 성싱이 붙은 그 이름이 이 불온한 공간에서 불리는 것이 끔찍하게 싫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켜온 마지막 성벽이 무너지는 것과 같았습니다.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망설이는 것을 본 그가 다시 말했습니다. 어차피 이름 같은 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 말은 이상하게도 제게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나는 김지수가 아니야. 나는 그냥 이 낯선 방에 초대된 이름 없는 여자야. 그 생각이 저를 올가매던 죄책감의 족쇄를 조금, 아주 조금 헐겁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서연이가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김이 피어오르는 하얀 찻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제 앞에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그 찻잔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이 붉은 조명 아래서도 그 찻잔만은 이질적으로 하얗게 빛났습니다. 마셔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그것은 명령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홀린 듯 떨리는 손을 뻗어 찻잔을 들었습니다. 손끝에 뜨거운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차가운 제 손가락 끝으로 그 온기가 스며들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까 설거지를 하며 느꼈던 고통과는 다른 아주 다정한 생명의 온도였습니다. 저는 그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아무 맛도 나지 않았지만 그 뜨거운 액체가 제 목구멍을 타고 식도를 지나 꽁꽁 얼어붙었던 위장을 감싸는 순간 저도 모르게 하고 숨을 내뱉었습니다. 제가 지난 몇 시간 동안, 아니, 지난 몇 년 동안 참고 있었던 숨이었습니다. 그 한숨과 함께 제 어깨를 짓누르던 돌덩이 몇 개가 우수수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제야 방 안의 공기가 제대로 느껴졌습니다. 그제야 재즈의 선율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더 이상 위협적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저 나른한 배경음악일 뿐이었습니다. 남자가 마신 독한 술로 인해 핑 돌던 머리가 조금씩 맑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조금 숨이 쉬어지나 보네요.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의 얼굴을 제대로 마주 보았습니다. 그는 제가 상상했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는 잘생겼다기보다 아주 지쳐 보이는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눈밑이 옅게 그늘져 있었고 입가는 단단하게 닫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동자, 어둠 속에서도 빛나던 그 눈동자는 공허한 것 같으면서도 그 안의 모든 것을 빨아들일 듯한 깊은 심연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처럼 외로워 보였습니다. 그 순간 이 남자가 나를 해치지 않을 거라는 아주 이상하고 근거 없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공포가 아주 천천히 안개처럼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공포보다 더 위험한 호기심이 짙게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굴까? 왜 여기에 있는 걸까? 나에게 따뜻한 물을 주었을까? 그는 제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참 동안 붉은 어둠 속에서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침묵을 깬 것은 그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소파에서 일어섰습니다. 저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습니다. 다시
공포가 심장을 조였습니다. 이제 시작되는 걸까? 하지만 그는 제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가 앉은 소파를 지나쳐 방 안쪽에 굳게 닫힌 또 다른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가 제 옆을 스쳐 지나갈 때 그의 옷깃에서 스친 바람이 그 서늘하고도 낯선 비냄새를 제 뺨 위로 뿌렸습니다. 저는 그 냄새에 현기증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가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여기 계속 앉아 있을 겁니까? 아니면 저 문을 열고 나갈 겁니까? 그는 선택권을 제게 주었습니다. 나가라고. 그것은 제가 가장 원했던 말이면서 동시에 가장 듣고 싶지 않았던 말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지금 이 문을 열고 나간다면 저는 다시 섭씨 23도의 그 차가운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먼지 하나 없는 감각이 죽어버린 그 무덤으로. 오늘 밤에 이 모든 일은 그저 기괴한 꿈처럼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저는 다시 완벽한 아내라는 밀랍 인형이 되어 로봇 청소기 소리를 들으며 늙어가겠죠. 그것이 제가 원하는 삶이었을까요? 아니,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저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가 아직 제 손끝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온기가 제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서연이는 어디 갔죠? 제가 내뱉은 목소리는 저조차도 놀랄 만큼 침착했습니다. 아까처럼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 뜻밖의 질문에 아주 희미하게 입꼬리 한쪽을 올려 웃는 것 같았습니다. 중요합니까? 저는 천천히 소파에서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쓰러질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푹신한 카펫이 제 발을 단단히 붙잡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의 앞에 섰을 때 그는 저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컸습니다. 저는 그를 올려다보아야 했습니다. 그의 깊은 눈동자 속에서 낯선 여자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붉은 립스틱을 바르고 두려움과 기대감으로 번들거리는 눈을 한 나의 얼굴이었습니다. 그의 손이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의 손이 제 목이나 허리가 아닌 제 뺨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저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가락 끝이 제 뺨에 닿았습니다. 그것은 불처럼 뜨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늘했습니다. 하지만 그 서늘함 속에 아주 강렬한 살아있는 기운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손끝이 제 피부에 닿는 순간 제 뺨의 모든 신경세포가 마치 수천 년의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일제히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감각이었습니다. 제가 잊고 지냈던, 제가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원초적인 촉각. 그의 손가락이 제 귓가를 스치고 제 턱선을 따라 아주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그가 지나가는 자리마다 꼭꼭 숨어있던 제 피부의 감각들이 불꽃처럼 파바박 하고 터져나왔습니다. 온몸의 피가 그 손가락 끝을 따라 제 얼굴로 몰려들었습니다. 심장은 더 이상 쿵쾅거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느리고 깊게 제 온몸을 울리며 살아있음의 리듬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다시 태어난 것 같았습니다. 그의 서늘한 손가락이 제 뺨에 머물던 그 순간 저는 제 안에 무언가가 돌이킬 수 없이 변해버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접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존재를 향한 허락이었습니다. 느껴도 괜찮다. 당신은 존재해도 괜찮다. 그의 손길은 제 뺨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 턱선을 지나 귓가를 스치고 그리고 제 목덜미로 아주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그의 손이 닿는 곳마다 마치 마른 땅에 물이 스며들듯 죽어있던 제 피부의 감각들이 수렁거리며 깨어났습니다. 제 목덜미의 솜털 하나하나가 일제히 일어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의 손길은 뜨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늘했습니다.
하지만 그 서늘함이 제 몸속 깊은 곳에 숨어 있던 마지막 불씨를 지펴 올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의 손길을 따라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그에게로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제 몸이 제 이성을 배반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제 몸이야말로 제가 평생 외면해왔던 가장 솔직한 진실을 말하고 있었던 거겠죠. 저는 그 방에서 그와 밤을 보냈습니다. 그것은 제가 상상했던 혹은 두려워했던 그런 폭력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감각의 재교육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제 몸을 마치 아주 조심스럽게 오래된 악기의 먼지를 닦아내고 끊어진 현을 하나하나 다시 연결하듯 다루었습니다. 그의 손길이 제 어깨에 닿았을 때 저는 제가 지난 10년간 얼마나 무거운 갑옷을 입고 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그의 숨결이 제 귓가에 닿았을 때 저는 제가 남편의 목소리 외에 다른 누군가의 숨소리를 이렇게 가까이에서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수치심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나는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나는 남편을 배신하고 있어. 하지만 그 수치심의 파도 밑바닥에서는 그보다 훨씬 더 거대한 해방감의 파도가 저를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것은 마치 하늘을 나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이 낯선 남자의 품에서 저는 제 남편의 품에서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지독한 안도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붉은 어둠 속에서 저는 비로소 제 자신의 심장 소리를, 제 자신의 숨소리를 똑똑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살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낯선 방에서 눈을 떴습니다. 밤새 저를 휘감았던 붉은 조명은 꺼져 있었고 두꺼운 암막 커튼 틈새로 회색빛 아침 햇살이 가늘게 새어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공기는 밤새 뒤엉켰던 와인 냄새와 그의 냄새, 그리고 저의 냄새로 무겁고 농밀했습니다. 제 옆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제가 깨기 전에 소리 없이 사라진 듯 했습니다. 그가 누웠던 자리는 아직 그의 체온이 희미하게 남아 시트가 미지근했습니다. 저는 그 미지근한 시트 위로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하룻밤의 꿈이었던 것처럼.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제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기분 좋게 나른했습니다. 어깨를 짓누르던 묵직한 쇠갑옷이 간밤에 녹아내린 것 같았습니다. 손끝 할 끝 제가 평소에는 의식조차 하지 않았던 몸의 가장 말단까지 피가 따뜻하게 흐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바닥에는 제가 어젯밤 벗어 던진 와인색 원피스가 지친 새처럼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간밤의 기억들이, 감각들이 한꺼번에 제 뇌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얼굴이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도망치듯 그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서연이는 거실에 없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간밤에 마시다만 와인잔들과 그가 마셨던 따뜻한 물잔이 마치 어떤 의식의 흔적처럼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입고 왔던 가죽 재킷을 걸치고 도어락을 열고 그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오전 10시, 낯선 동네의 아침 공기는 상쾌하다 못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제 뺨을 스치는 바람의 감촉이 어젯밤 그의 손길처럼 생생했습니다. 지나가는 자동차들의 소음, 사람들의 웅성거림, 모든 소리들이 마치 볼륨을 한껏 높인 것처럼 제 고막을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색깔이 유독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마치 제 눈을 가리고 있던 얇은 막이 간밤에 거친 것처럼. 저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가까워질수록 어젯밤의 그 생생했던 감각들은 다시 저 깊은 곳으로 가라앉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다시 차가워졌습니다.
손끝이 다시 시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시 그 무덤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삐삐삐삐 철컥 익숙한 도어락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저를 맞이한 것은 언제나처럼 섭씨 13도, 습도 5%에 완벽하게 통제된 차가운 공기였습니다. 유칼립투스향 세정제 냄새가 제 코에 남아있던 그 낯선 남자의 비냄새를 지워버리려 했습니다. 남편은 거실에 있었습니다. 주말 아침 그는 늘 조깅을 했습니다. 운동복 차림의 그가 주방에서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흘끗 보았습니다. 이제 들어와?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무심했습니다. 그는 제가 어젯밤 외박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 그는 제가 어젯밤 집에 있었는지 없었는지조차 관심이 없었을 겁니다. 친구 상가 집에 좀 다녀왔어요.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거짓말이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제 첫 번째 거짓말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놀라울 만큼 침착했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지만 그것은 죄책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 거짓말이, 이 완벽한 알리바이가 너무나도 쉽게 통용된다는 사실에 대한 기묘한 희열이었습니다. 남편은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씻어 아침 먹게, 그뿐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의 무관심, 어제까지만 해도 저를 절망케 했던 그것이 이제는 저의 가장 완벽한 방패이자 저의 일탈을 가능하게 하는 공범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저는 제 등줄기를 타고 짜릿한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뜨거운 물을 틀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어젯밤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눈은 피로에 충혈되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눈동자는 제가 평생 본 것 중에 가장 강렬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입술은 붉은기가 다 지워졌지만 어젯밤의 감촉을 기억하는 듯 미세하게 부어 있었습니다. 저는 제 몸을 씻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흔적을, 그의 냄새를, 그의 감촉을 모두 지워버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워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누 거품이 제 피부에 닿을 때마다 그의 손길이 닿았던 곳들이 더욱더 선명하게 자신의 존재를 주장했습니다. 제 몸은 이미 그 감각을 기억해버린 것입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다시 완벽한 아내로 돌아왔습니다. 청소를 하고 밥을 짓고 남편을 배웅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곳에 없었습니다. 제 몸은 이 집에 있었지만 제 영혼은 그 붉은 조명에 낯선 오피스텔에 남겨져 있었습니다. 이 완벽한 집은 이제 저의 성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더욱더 숨 막히는 감옥이 되었습니다. 공기청정기의 낮은 소음이 이제는 제 신경을 갉아먹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로봇 청소기의 기계음이 마치 저를 감시하는 간수의 발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저는 제 방 침대에 누워 어둠 속에서 제 자신을 만졌습니다. 제 뺨을, 제 목덜미를, 제 어깨를, 그의 손길이 머물렀던 그곳을 그대로 따라가 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그때의 그 감각은 다시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제 손은 그저 차가운 제 살갗을 만질 뿐이었습니다. 갈증이 났습니다. 단순한 갈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몸의 모든 세포가 그 살아있음의 감각을 다시 한번 맛보기를 갈망하는 본능에 가까운 굶주림이었습니다. 저는 제 옷장을 열었습니다. 베이지색, 흰색, 회색의 그 죽은 옷들을 모두 바닥으로 쓸어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붉은 원피스를
다시 손에 들었습니다. 저는 서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게 뭔데? 라고 물었던 그 떨리던 손가락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언제 또 갈 수 있어? 답장은 그때처럼 바로 날아들었습니다. 오늘 밤 어때? 그 사람. 내가 마음에 들었나 봐. 내가 마음에 들었나 봐. 그 한마디가 제 심장에 다시 불을 질렀습니다. 그것은 제가 남편에게 평생을 갈구했지만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두려움보다 그 감각을 다시 느끼고 싶은 갈망이 압도적으로 더 컸습니다. 저는 그 붉은 원피스를 다시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검은 가죽 재킷을 걸쳤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발로 다시 그 새로운 세계의 문을 열었습니다. 2580샷. 이번에는 제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철컥. 문이 열리고 익숙한 와인 향과 낮은 재즈 음악이 저를 마치 집으로 돌아온 사람처럼 따뜻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저는 기꺼이 그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완전히 몰입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오늘 밤 어때? 서연의 그 문자는 제 심장에 던져진 불쏘시개였습니다. 그 사람, 내가 마음에 들었나 봐. 그 한마디는 이미 타오르기 시작한 불길에 부채질을 했습니다. 저는 인정받은 기분이었습니다. 완벽한 아내로서가 아니라 나 자신으로서. 그것이 설령 이 불온하고 어두운 세계에서일지라도. 그날 저녁 저는 남편을 위한 식사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녁 밖에서 해결하세요. 급한 일이 생겼어요. 이 또한 저의 두 번째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죄책감은커녕 그 어떤 미세한 떨림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손가락은 당당했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저는 쾌감마저 느꼈습니다. 답장은 역시나 한참 뒤에 왔습니다. 알았음. 단 3글자. 그의 무관심은 이제 저를 올가매는 사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를 자유롭게 날아가도록 허락해주는 광활한 하늘이 되어 주었습니다. 저는 그 붉은 원피스를 다시 입었습니다. 이번에는 처음 입었을 때처럼 몸이 조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옷이 제 원래 피부였던 것처럼 몸에 착 감기는 실크의 감촉이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검은 가죽 재킷을 걸치고 그 붉은 립스틱을 지난번보다 더 짙고 더 선명하게 발랐습니다. 거울 속의 여자는 더 이상 김지수라는 이름에 배 질린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아는 낯선 여자였습니다. 2580샷. 그 번호를 누르는 제 손가락에는 망설임 대신 익숙함과 설렘이 묻어났습니다. 철컥. 문이 열렸습니다. 저를 맞이한 것은 그리웠던 그 냄새였습니다. 무겁게 발효된 와인의 향기, 그리고 그의 비냄새. 아니, 이번에는 그 냄새가 더 짙었습니다. 그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는 거실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창밖의 도시 불빛을 등진 채 검은 실루엣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들어오는 소리에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와인잔을 든 손만 희미하게 보일 뿐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어김없이 낮은 콘트라베이스 소리가 제 심장 박동과 공명하며 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철컥. 그 소리는 더 이상 저를 가두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깥 세상의 모든 소음과 완벽한 아내라는 허울을 차단하는 보호막의 소리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가죽 재킷을 벗어 소파 위에 아무렇게나 던졌습니다. 지난번처럼 누군가 저를 앉혀주기를 혹은 따뜻한 물을 건네주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와인병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비어있는 잔에 스스로 그 검붉은 액체를 따랐습니다. 졸졸졸. 그 소리가 이 방의 리듬에 저의 참여를 알리는 신호탄 같았습니다. 와인잔을 들고 그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가 그제야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깊은 눈동자가 어둠 속에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지난번의 그 연민이나 탐색이 없었습니다. 그 기다렸다는 듯한 짙은 어둠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은 이 공간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잔을 부딪혔습니다. 제 맑은 크리스털 소리가 재즈의 선율을 타고 방 안 가득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그 독한 와인을 지난번처럼 기침을 하지 않고 아주 천천히 음미하며 목구멍으로 넘겼습니다. 뜨거운 불길이 제 식도를 타고 위장을 데우고 그리고 제 아랫배 깊은 곳에 숨어있던 그 갈망의 불씨를 다시 지폈습니다. 온몸의 혈관이 그 알코올의 기운을 받아 뜨겁게 팽창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가 남아있던 와인을 단숨에 털어놓고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이 제 뺨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은 시작. 하지만 이번에는 제 몸이 그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서늘한 손가락이 제 뺨에 닿기 직전 제 피부의 모든 신경이 마치 자석에 이끌린 쇠붙이처럼 그의 손끝을 향해 일제히 일어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의 손이 제 뺨을 감쌌습니다. 지난번의 그 깨어남과는 차원이 다른 전율이 제 척추를 타고 발끝까지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감각의 부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중독이었습니다. 이미 이 감각 없이는 살아갈 수 없게 되어버린 제 몸의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에게 이끌려 다니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손을 들어 그의 손등 위에 포겠습니다. 제 차가운 손이 그의 서늘한 손을 덮었습니다. 그가 아주 미세하게 움찔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의 숨결이 아주 잠시 멎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 깊은 심연 속에서 처음으로 당황이라는 감정의 파문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의 무표정을 깨뜨린 것입니다. 저는 그의 손을 제 뺨에서 떼어내지 않은 채 오히려 제 뺨을 그의 손바닥에 더 깊이 문질렀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아주 천천히 그의 손바닥에 제 입술을 가져다 대었습니다. 그의 손바닥에 제 뜨거운 숨결과 붉은 립스틱이 묻어났습니다. 그의 단단한 손바닥이 제 입술 아래에서 경련하듯 떨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그 또한 저처럼 무언가에 굶주려 있었다는 것을. 그 또한 이 감각 없는 도시 속에서 살아있음을 갈망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같은 종류의 결핍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그것은 서로의 공허함을 확인한 동질감이었습니다. 그 동질감이 저를 더욱더 대담하게 만들었습니다. 두려움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의 다른 쪽 손이 제 허리를 거의 낚아채듯 감아 안았습니다. 지난번에 그 조심스럽던 손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몸이 저를 그의 품으로 거칠게 끌어당겼습니다. 제 몸이 그의 단단한 가슴에 쿵하고 부딪혔습니다. 그의 심장 소리가 제 붉은 원피스를 뚫고 제 가슴으로 둥둥쿵하고 전해져 왔습니다. 그것은 재즈의 리듬보다 훨씬 더 빠르고 격렬했습니다. 그의 냄새가, 비냄새가 제 모든 감각을 마비시킬 듯이 덮쳐왔습니다. 그의 입술이 제 뺨을 스치고 귓가를 지나 제 목덜미에 그의 뜨거운 숨결을 쏟아냈습니다.
당신. 그가 낮게 신음하듯 말했습니다. 위험한 여자였군. 그 말이 제 이성의 마지막 끈을 툭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그의 목을 양팔로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제 입술로 그의 입술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처럼 녹아내리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충돌이었습니다. 서로의 굶주림이, 서로의 결핍이 맹렬하게 부딪히는 폭발이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 붉은 방 안에서 시간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오직 감각만이 모든 것을 지배했습니다. 그의 손길이 제 원피스의 지퍼를 아주 천천히 내렸습니다. 스르륵 차가운 금속이 제 등줄기를 타고 내려가는 그 감각, 제 척추뼈 하나하나가 그 감각에 반응하며 짜릿한 전율을 일으켰습니다. 실크 원피스가 소리 없이 바닥으로 흘러내렸습니다. 제 몸에 남은 것은 아슬아슬한 검은색 속옷뿐이었습니다. 방 안의 서늘한 공기가 제 맨살에 훅 하고 와 닿았습니다. 땀구멍이 일제히 수축하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것은 추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치심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대감이었습니다. 그가 저를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제 발끝에서부터 제 얼굴까지 아주 천천히 훑어 올라왔습니다. 그의 시선이 마치 뜨거운 인두처럼 제 피부를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제 피부가 붉게 달아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 앞에 저는 그의 행동에 숨이 멎었습니다. 그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저를 마치 여신을 경배하듯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이 제 맨살에 발목을 감쌌습니다. 그의 서늘하고 단단한 손아귀, 그 암촉에 저는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의 입술이 제 발등에 닿았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낮은 신음을 터뜨렸습니다. 제 몸에서 가장 낮은 곳, 제가 한 번도 의식해 본 적 없는 그곳에서부터 쾌감이라는 이름의 뜨거운 불길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불길은 제 발목을 타고 종아리를 지나 허벅지를 거쳐 제 몸의 가장 중심부를 향해 맹렬하게 돌진했습니다. 제 아랫배가 단단하게 조여들고 온몸의 근육이 그의 입술의 움직임, 그의 손길의 방향에 따라 경련하듯 수축하고 이완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제 손톱이 그의 하얀 셔츠를 파고들었습니다. 그의 단단한 어깨 근육이 제 손아귀 안에서 꿈틀거렸습니다. 제발, 제 입에서 애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무엇을 제발이라는 것인지 저조차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이 감각의 폭풍이 저를 완전히 집어삼켜 주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저를 그대로 안아 들었습니다. 제 몸이 공중으로 붕 하고 떠올랐습니다. 그의 팔은 강철처럼 단단했습니다. 저는 그의 목을 감싸 안았습니다. 제 다리가 그의 허리를 감았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존재처럼 얽혔습니다. 그는 저를 아는 채 침실로 향했습니다. 그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제 몸이 그의 움직임에 따라 흔들렸습니다. 그 일정한 진동이 저를 더욱더 몽롱하게 만들었습니다. 침실은 거실보다
더 어두웠습니다. 오직 창밖의 도시의 불빛만이 희미하게 방 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가 저를 침대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시트의 서늘하고 부드러운 감촉. 그가 그의 셔츠를 벗었습니다. 단추가 두두둑하고 뜯겨져 나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의 단단한 가슴과 어깨가 드러났습니다. 저는 홀린 듯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제 남편의 부드럽고 익숙한 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낯선 남자의 몸이었습니다. 그가 제 위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의 무게가 저를 눌러왔습니다. 그의 채취가 저를 질식시킬 듯 했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제 눈동자를 꿰뚫었습니다. 이래도 괜찮아? 그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땀과 욕망에 젖어 쉬어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제 손을 뻗어 그의 지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마에 아주 가볍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것은 동의자 초대였습니다. 그리고 구원이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폭발했습니다. 제 몸속의 모든 감각의 댐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뜨거운 감각의 홍수가 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것은 공포의 비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영혼이 10년의 긴 잠에서 깨어나 터뜨리는 환희의 외침이었습니다. 제 눈앞이 하얗게 전멸했습니다. 시간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제 의식이 깜빡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제가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오직 이 순간 저를 관통하는 이 황홀한 감각만이 유일한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그 감각의 폭풍 속에서 산산조각 났다가 다시 하나로 재조립되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폭풍이 지나가고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방 안에는 오직 두 사람의 가쁜 숨소리만이 창밖의 도시 소음과 뒤섞여 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떴습니다. 그의 무거운 팔이 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의 심장 소리가 제 등을 타고 느리고 깊게 울려왔습니다. 그 규칙적인 진동에 제 몸이 아주 편안하게 이완되었습니다. 저는 제 손을 들어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제 손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밀랍 인형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따뜻한 피가 흐르고 감각이 살아 숨 쉬는 나의 손이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원했던 것은 이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관심이나 애정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갈망했던 것은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타인의 시선이나 사회의 규범, 완벽한 아내라는 역할에서 벗어나 오롯이 나 자신과 마주하는 이 순간, 제 몸의 감각을 느끼고 제 욕망을 인정하고 제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이 순간, 저는 그의 품에서 조용히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제 옷을 주워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채로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창밖은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검푸른 어둠 저편에서 아주 희미한 빛이 번져오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유리창에
손을 대었습니다. 유리의 냉기가 제 손바닥을 타고 흘러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춥지 않았습니다. 제 몸은 제 스스로의 열기로 뜨거웠습니다. 유리창에 제 모습이 비쳤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입술은 부어 있었지만 그 모습은 제가 평생 본 제 모습 중에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아니, 그것은 아름다움을 넘어선 존재감이었습니다. 저는 그 유리창에 비친 나를 바라보며 아주 천천히 웃었습니다. 그것은 각성이었습니다. 저는 비로소 저 자신과 화해한 것입니다. 이 지독한 일탈을 통해 저는 완전한 해방을 경험한 것입니다. 폭풍이 지나간 후의 고요는 폭풍 그 자체보다 더 강렬하게 모든 것을 변화시켰습니다. 저는 그의 품에서 벗어나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채 그 창가에 얼마나 오래 서 있었을까요? 새벽의 희미한 빛은 어느새 도시의 윤곽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차갑고도 명징한 아침 햇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밤새 저를 지배했던 격렬한 열기는 가라앉았습니다. 그 자리에는 아주 고요하고 따뜻한 충만함이 잔잔한 호수처럼 제 몸과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피로했지만 지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몸은 마치가 태어난 것처럼 가볍고 새로웠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을 저는 더 이상 피하지 않고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굵은 기가 번진 입술, 그리고 그의 흔적이 희미하게 남은 제 몸. 그것은 더 이상 수치의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 지독한 껍질을 깨고 탄생했음을 알리는 성스러운 흔적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방에 머무를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는 제가 깨어나기 전에 혹은 제가 창가에 서 있는 동안 소리 없이 사라진 듯 했습니다. 침대 위는 다시 고요했습니다. 저는 그의 부재에 아무런 감흥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는 제게 감각을 일깨워준 기폭제였을 뿐 제 삶의 목적이 될 수는 없었으니까요. 저는 바닥에 흩어진 제 옷들을 천천히 주워 입었습니다. 실크 원피스는 구겨지고 그의 채취가 희미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입는 제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했습니다. 가죽 재킷을 걸치고 가방을 들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밤새 우리가 마셨던 와인잔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혼돈의 풍경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제 내면의 풍경과도 같았습니다. 완벽한 대칭과 질서가 무너진 자리.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무질서함이 더욱더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서연에게 아무런 메시지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녀도 제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저와 그녀만이 아는 비밀로 남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게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를 다시 태어나게 한 가장 혹독하고도 뜨거웠던 의식이었습니다. 철컥. 저는 제 손으로 그 오피스텔의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복도의 카펫은 여전히 제 발소리를 삼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아침 햇살이 로비의 대리석 바닥에 부서지며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저는 그 빛을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택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그 주소를 말했습니다. 제 집. 택시가 아침에 분주한 거리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의 풍경은 어제와 똑같았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바쁘게 움직이는 차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바라보는 제 눈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모든 색깔이 생생하게 살아 있었고 모든 소음이 삶의 증거처럼 들렸습니다. 제 몸의 모든 감각이 최고조로 열려 이 세상의 모든 자극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삐삐삐삐, 철컥, 익숙한 도어락 소리,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저를 맞이한 것은 어김없이 섭씨 13도, 습도, 센트의 차가운 공기였습니다. 유칼립투스 향, 세정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 공기는 저를 질식시켰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저는 그 공기를 향해 아주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내쉬었습니다. 그 차가움이 오히려 밤새 뜨거웠던 제 몸을 진정시켜주는 듯했습니다. 그 무균실 같은 냄새가 더 이상 역겹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저 그의 냄새가 아닌 이 집의 냄새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두 개의 세계를 모두 경험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출근한 듯했습니다. 집 안은 고요했습니다. 아니, 고요하지 않았습니다. 공기청정기의 낮은 소음과 냉장고의 희미한 모터 소리, 그 모든 것이 제 귓가에 생생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가죽 재킷을 벗어 소파 위에 던져 놓았습니다. 늘 그랬듯이 옷걸이에 가지런히 걸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저의 작은 반란이었습니다. 저는 침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붙박이장 문을 열었습니다. 저의 유니폼들, 베이지색, 흰색 옅은, 회색, 감색의 옷들,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색깔별로 정리된 그 옷들, 저의 완벽한 아내라는 역할을 상징하는 그 갑옷들. 저는 그 옷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처럼 숨이 막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측은했습니다. 이 무채색의 옷들 속에 자신을 가두고 스스로 죽어가던 어제의 나가 불쌍했습니다. 저는 팔을 뻗어 그 옷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아끼던 베이지색 실크 블라우스. 남편이 처음으로 단정해 보인다고 말해준 그 옷. 그 옷을 손에 들었습니다. 부드러운 감촉. 하지만 그 안에는 아무런 온기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옷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옷, 또 다음 옷. 망설임 없이 모두 꺼냈습니다. 단정했던 붙박이장 안은 순식간에 엉망이 되었습니다.
제 침대 위로 그 무채색의 옷들이 산처럼 쌓였습니다. 마치 제가 벗어 던진 허물들처럼. 그리고 저는 드레스룸 구석에 처박혀 있던 커다란 기부함 상자를 꺼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옷들을 하나씩 개키지도 않은 채 상자 안으로 구겨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절의 의식이었습니다. 과거의 나와의 완벽한 이별이었습니다. 상자가 가득 찼습니다. 저는 그 상자를 테이프로 단단히 봉했습니다. 쩍쩍 테이프가 뜯어지는 소리가 시원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붙박이장 안은 이제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 빈 공간을 바라보는데 마음이 이상하게도 편안했습니다. 그 공백이 이제 저의 자유가 될 것입니다. 무엇으로 채울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저 죽은 옷들로 채우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 도어락 소리가 들렸습니다. 삐삐삐삐. 철컥. 남편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그가 돌아올 리가 없는데 제 심장이 잠시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놀람이었습니다. 저는 옷들이 널브러진 방 안에서 나가지 않고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지수야, 그가 저를 부르며 침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방 안에 난장판과 그 앞에 서 있는 저를 보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다 뭐야? 옷 정리해? 그의 시선이 바닥에 떨어진 가죽, 재킷과 제 몸에 아직 입혀져 있는 그 붉은 원피스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그의 눈이 아주 미세하게 커졌습니다. 그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니요, 제가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아주 차분하고 단단했습니다. 버리는 거예요. 뭘 버려? 당신 제일 아끼던 옷들 아니었어? 그는 여전히 상황 파악이 되지 않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제 남편, 하지만 너무나도 낯선 남자. 그의 눈동자에는 제가 어젯밤 그 남자에게서 보았던 공허함도 갈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당황과 혼란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지나쳐 그 거대한 기부함 상자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이제 저한테는 안 어울려서요. 안 어울리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 혹시 어디 아파? 그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이 제 맨살에 닿았습니다. 익숙한 그의 손. 하지만 아무런 감각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저 물체가 제 피부에 닿은 것 같았습니다. 제 몸은 그의 접촉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아주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바라보며 아주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에게 지어준 첫 번째 진짜 미소였습니다. 아니요, 아프지 않아요. 오히려 아주 건강해진 기분이에요.
그 상자, 현관 앞에까지만 좀 빼주시겠어요? 꽤 무거워졌네요. 저는 그 상자를 그에게 맡기고 방을 나왔습니다. 거실 창으로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햇살 가운데 섰습니다. 먼지 한 톨 없는 이 집.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이 집의 유령이 아니었습니다. 이 차가운 공기 속에서 저는 제 자신의 온기를 분명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 그날 밤에 뜨거웠던 감각이 아니, 나 자신이라는 존재의 감각이 작은 불씨처럼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불씨 하나만으로도 저는 이 겨울 같은 집에서 앞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니, 이 집을 떠나게 될지도 모르죠. 무엇이 되었든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제 이름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김지수가 아닌 그냥 지수로 그렇게 제 자신을 제정한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그 모든 것은 한바탕의 뜨겁고도 아찔한 꿈만 같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 집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 집의 유령은 아닙니다. 저는 그날 밤 낯선 감각의 폭풍 속에서 나라는 사람을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제가 원했던 것은 자극적인 일탈이나 낯선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완벽한 아내라는 갑옷 속에 갇혀 있던 저 자신을 해방시키고 싶었던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계신가요? 혹시 저처럼 모든 것이 완벽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텅 빈 풍경 속에 갇혀 있지는 않으신가요? 자신의 감각을 잊은 채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 혹은 어떤 역할로만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자신을 잃어버렸을 때 당신은 무엇으로 당신을 되찾으시겠습니까? 오늘 저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저희 채널의 여정에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또 다른 솔직한 이야기를 꺼내놓을 수 있는 가장 큰 용기가 됩니다.